어머니, 혹시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아두셨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에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건물 담보 대출 서류를 위조하려다가 은행에서 들켰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고 저 혼자 악착같이 일하며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착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의 곁에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며느리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며느리 박지혜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도시적이고 세련된 아가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싹싹한 말투와 밝은 미소에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여겼지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인사하고 가끔 안부 전화도 걸어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몰래 이야기하더군요. 지혜가 자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평수를 넓히자고 조른다고요. 아직 전세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인데 무리하게 더 큰 집에 가려 한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넓고 좋지 않니? 무리해서 빚을 더 낼 필요는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혜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다들 최소한 30평대 이상은 간다는데 저희도 이제 그 정도는 살아야죠. 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 후로도 지혜는 사사건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명품 매장의 세일 소식을 전하거나 친구들이 새로 산 비싼 가방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제 눈치를 보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대뜸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아두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평생 벌어모은 돈이니 부족하지 않게는 가지고 있지. 그러자 지혜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아, 그러세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다르시네요. 하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혜가 저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은요.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기막힌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도를 넘은 행동들은 점점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는데 지혜가 옆에서 슬쩍 제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시장통 건물 말이에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순간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아직은 팔 생각이 없단다. 그건 내 평생 일터이기도 하고 너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 같은 거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혜는 입술을 삐죽이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아들 역시 지혜의 그런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지혜의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불평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뿐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지혜의 행동은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잘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가 웬일로 문병을 왔더군요. 저는 아픈 와중에도 기특한 마음에 차를 대접하려 했는데 지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마실게요. 그러더니 물 한 잔 마시고는 갑자기 제 안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들춰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어머니 여기 서랍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혹시 현금은 없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안방에 함부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것도 모자라 현금을 찾다니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나를 그저 돈으로만 보는구나 하는 서늘한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여긴 왜 들어오니? 내가 아파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죠. 혹시라도 돈 어디 숨겨놓고 잊어버리실까 봐요. 뻔뻔함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들마저도 지혜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듯 보였기에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저의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며느리에게 휘둘리며 제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늙은 몸으로라도 악착같이 싸워 제 것을 지켜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저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제가 그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아들 없이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명절이나 제사 때나 볼 수 있었던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제 앞에 앉아 잔뜩 꾸민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에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생계수단이자 노후 자산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 그 건물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내 재산이다. 어떻게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니?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들한테 올 유산인데 미리 좀 당겼으면 안 돼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지금 안 잡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그저 돈줄로만 여기는 며느리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말하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혜의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 저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나약해진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며느리에게 휘둘려서 제 남은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직접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제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들은 그녀의 말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고독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에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왔지만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흥분해봐야 저 아이에게 약점만 잡히는 꼴이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 건물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란다. 내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너희 아빠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같은 거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제 말에도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 얼마나 된다고 그 돈을 그냥 묵혀두세요? 차라리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어머니도 이득 보시는 거죠. 안 그래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투자, 이득, 저 아이에게는 오로지 돈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싶어 서글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해 볼게. 하고 얼버무린 뒤 지혜를 돌려보냈습니다. 지혜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싶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의 나약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며느리 눈치만 보는 아들을 보며 저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혼자라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것을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수소문의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은 제게 무척이나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변호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현재로서는 며느리분이 직접적으로 어머니 재산을 가로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거나 재산을 신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재산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 서류를 검토하며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앉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불안감과 불쾌감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에 관심을 보였던 일, 제 안방 서랍을 뒤졌던 일, 그리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했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지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함부로 할 생각이 없다.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것이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의 것이야. 제 말을 마치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를 잘 타이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저를 노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노골적인 불만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중간에서 힘들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내가 나약하게 굴면 지혜는 더욱 도를 넘을 게 뻔하다. 내가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아내를 잘 이끌어야 한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또다시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 권리를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지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탐욕을 더욱 부추긴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적대감과 제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강한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싸움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유언장 작성과 재산 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혹시라도 저의 동의 없이 제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려는 시도를 할 것에 대비해 관련 서류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작은 금고를 구입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은행에도 연락해 혹시라도 저의 동의 없이 제 계좌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저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막막했지만
제 자신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의 탐욕에 굴복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님과 다시 만나 유언장 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제가 죽은 후에도 제 뜻대로 사용되도록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박지혜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켰습니다. 아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상속하되 그가 제 뜻을 존중하고 며느리의 탐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건을 명시할지 여부도 고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주되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복잡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제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당당한 주체로서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며느리가 혹시 모를 무모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어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을 앞당기고 외출도 자제했습니다. 매일 밤잠 설치며 불안에 떨었지만 제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며느리의 다음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후 저는 더욱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의 간교함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어머니 가게 근처에 새로운 옷가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가게를 정리하고 좀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자꾸 그래요. 저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이제는 내 가게 문을 닫으라고까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 늙은 어미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그게 지혜가 할 소리니?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더 이상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분명 지혜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 저의 현금 흐름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다른 자산에 더 쉽게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며느리의 의도를 간파하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가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와 또다시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는데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요양원이라니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것을 지키겠다는데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 재산에서 완전히 손 떼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노망이 나서 내 말에 휘둘릴 줄 아니? 이 가게는 내 평생 일터이고 내 삶의 전부다. 너는 내 가게에도 내 재산에도 절대로 손 뗄 수 없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제 예상과 달리 순간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뻔뻔한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생각해주는 척하지 마라. 내 속셈이 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나는 너에게 내 재산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 그런 헛된 생각은 일찌감치 접는 게 좋을 거다. 제 말에 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는 도끼 어린 말을 남기고 제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재산을 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는 제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님을 찾아가 유언장과 재산 신탁에 대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특히 유언장에는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더욱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속받을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의지를 존중하며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고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데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가끔 찾아와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며느리를 말리는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들이 참으로 안쓰러웠고, 한편으로는 제 아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든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 것을 지킬 수 있다. 시장 통가게에서도 저는 더욱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존 문제이자 저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저는 언제든 그녀의 다음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떤 수를 둘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늘 가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한 분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너네 며느리가 혹시 요즘 사업이 어렵니까? 내가 가진 건물이라도 팔아서 도와줘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지혜가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며느리에게 안 주고 버티는 나쁜 시어머니인 것처럼 꾸며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김 여사. 우리 지혜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지혜가 돈 욕심이 좀 많아서 내가 걱정이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요즘 젊은 것들 참 무섭다. 어쩜 자기 시어머니를 상대로 저럴 수 있니?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 옷가게 단골 손님마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세요? 며느리분께서 사장님 건물을 팔아서라도 자기들 집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의 사생활까지 들쑤시고 다니며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님을 찾아가 며느리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며느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더욱 힘들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홀로 이 험난한 싸움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다음 수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의 자존심과 제가 평생 일궈온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늦도록 가게에서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녹음기를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와 소문 퍼뜨리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사고를 쳤어요. 어머니 건물 담보대출 서류를 위조하려다가 은행에서 들켰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지혜는 제가 해외여행을 간 사이 저의 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몰래 챙겨서 은행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수상한 낌새에 덜미를 잡힌 것이었죠. 은행에서는 즉시 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님, 다행히 미리 알아채서 큰 피해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인감이 찍혀 있고 제 서명이 어설프게 따라 그려진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동에 저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의 재산을 이렇게까지 탐할 수 있을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탐욕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혜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범죄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혜를 막지 못해서. 저는 아들을 위로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저는 변호사님께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며느리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며느리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소식은 곧 아들의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지혜의 파렴치한 행동은 아들의 직장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지혜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버텼지만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는 사실과 형사처벌의 위협 앞에 결국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에도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우리는 다시 모자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탐욕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예를 잃고, 가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안에 떨며 지켜온 저의 건물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도 변함없이 운영하며 저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고, 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더욱 단단해졌고, 저를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미움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제 nak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위조 시도 사건은 단순히 그녀의 탐욕이 드러난 것을 넘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때로는 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남들에게 저의 재산을 탐낼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남은 생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은행 사건 이후 저는 지체 없이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재산에 대한 명의를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옷가게 건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소유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줄 신탁회사와 계약도 맺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에도 며느리나 그 누구도 제 재산에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제 결정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깊이 사과하며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혜와의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큰 요구 없이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아들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결국 그녀 자신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병사처럼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옷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손주들 재롱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얻은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재산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의 자존감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연이 어딘가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